지금부터 제40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1번은 이제 선사시대 문제죠. 어떤 사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면 금방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은 경상남도 창녕군 비봉리에서 발출토된 모모시대 배 복제품입니다. 본래의 출토품은 약 8,0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배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모모시대 사람들은 낚싯바늘과 그물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았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습니다. 뭐 자세한 건 잘 모르도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다. 신석기 시대의 그런 모습이죠. 자,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간석기를 사용하고 토기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빗살무늬 토기이죠. 물론 빗살무늬 토기보다 더 오래된 토기가 있는데 이른 민무늬 토기라든지 뭐 덧무늬 토기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토기의 주된 용도는 이제 식량을 저장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시대를 정리할 때는 의식주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식생활은 농경과 목축과 관련되어 있고 주생활은 이제 정착생활을 시작하겠죠. 그 전에 구석기는 이제 이동생활을 했고 거주지 형태도 그러다 보니까 정착생활에 맞는 이제 움집 주로 원형의 움집이겠죠. 이 정도를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1.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자, 우경이 시작이 된 것은 우리 사료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신라 6세기 초에 이제 지증강 때죠. 근데 이제 또 이 깊이가리가 나오는 것은 고려 시대이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또 이제 일반화되는 것은 이제 조선 시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기도 더 이후인 고대 또 고려 조선에 이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반량전, 명도종 등의 화폐를 사용했다. 반량전은 이제 고대 처음 중국을 통일한 이제 진나라의 화폐이고 명도조는 춘중국 시대 중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 이제 연나라에서 쓰던 화폐 등이죠. 이런 이제 화폐가 사용됐다는 것은 결국 중국과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보통 철기 시대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기 시대고요. 3번은 뭐 신석기 시대고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했다. 고인돌, 돌률무덤 이런 돌자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청동기 시대 이후이고 계급의 탄생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구로 주먹도끼, 집게 등을 제작하였다. 자, 이런 건 이제 뗀석기가 되는 것이죠. 뗀석기를 사용한 시대는 바로 구석기 시대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주먹도끼 외에는 이 집게같이 무슨 개자로 끝나는 것이 뗀석기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지린성 랴오허선 유적에서 출토된 모모가의 황금 기골이다. 이 나라에서는 금을 많이 산출되고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치장하기를 즐겼다고 한다. 삼국지 동의전에 따르면 자, 삼국지 동의전이 나오면은 주로 철기 문화에 기반했던 초기 국가들이죠. 부고 옥동산 생각하십니다. 부여고을 옥조동에 사만 장성 북쪽에 있었던 나라로 여러 가들이 주관하는 사출도가 있었다. 이 사출도의 존재 마가우가 저가 구가 왕이외 그래서 오부족 연명체 이건 바로 부여에 대한 설명이죠. 이 초기 국가는 꼭 알아둘 것이 정치 형태 주로 연명체인데 연명체가 아닌 나라가 이제 옥조와 동해 군장 국가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제천 행사의 명칭을 다 알아두시는데 옥조만은 제천 행사가 없습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1번부터 보면은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보통 10월 제천 행사가 추수감사제 성격이니까 보통 음력 10월 쪽이 많은데 12월에 있는 나라가 유일하죠. 가장 북쪽에 있는 바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영고 12월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동맹 10월 그 다음에 동해의 무천 그 다음에 사마는 두 번 있었죠. 추수할 때인 10월째와 칡뿌리는 5월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 사출도와 함께 영고 제천행사 이게 많이 보는 게 바로 부여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초기국가에서 꼭 알아둘 것은 혼인 풍습입니다.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가 있다. 예부제, 미리 며느리를 얻는 것을 예부제라는데 이것은 옥조가 되겠습니다. 반대인 신랑을 미리 확보하는 것, 처가설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서옥제가 있습니다. 그럼 부에는 어떤 게 있느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소를 취한다. 형사취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또한 동일합니다. 예. 그 다음에 동예는 이제 시족 사회,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의 유습이었던 족외혼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도라고 불리운 신성 지역이 존재했다. 이거는 이제 소도라고 불리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천국의 다스리는 지역이죠. 그래서 재정이 분리된 유일한 나라가 바로 사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유명했다. 이 세 가지 단궁, 과하마, 반어피, 활, 작은 말, 해표, 물개가죽 이런 것 등 특산물 나오면 이것은 동해밖에 없습니다. 소금하면 옥조고요. 그 다음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금 18조 또는 8조범, 이거는 바로 고조선이 되겠죠. 그런데 부유하고 고구려는 12배로 확대하는 일책 12법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초기 국가는 제천행서와 혼인풍습, 정치 형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지도가 나오고 김해시가 나왔습니다. 김해의 근거를 둔 나라는 바로 가야 중 금강가야죠. 보통 금강가야만 좁게 물어볼 수 있지만 보통 가야 전체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금강가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만 이제 후기 가야명의 맹주인 대가야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고령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이제 대성동 고분이 아니라 지산동 고분 뭐 이런 것 등이 나와야 되고요. 이제 그거 외에는 거의 다 서술이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강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1. 음락간의 경계를 주시하는 체크가 있었다. 이 초기 국가 중 부고 옥동삼 중 가장 폐쇄적인 데가 아직도 시적사의 전통이 조교훈이 있던 바로 동해가 됩니다. 그래서 음락간의 경계를 세워두고 어길 시에 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죠. 이거는 동해에 대한 설명이고,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그러니까 백제 부흥운동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이건 백제에 대한 것이고, 663년 백제가 망한 다음에 이제 왜군이 이제 도와줬는데 부흥운동을 했는데 여기서 크게 지면서 663년에 부흥운동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장관으로 욕살과 처려근지 등을 두었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의 지방제도의 장관이 되겠습니다. 오부가 있죠. 가장 큰 단위가 지방. 여기서 이제 장관이 욕살이 되었고요. 이제 그와 비슷한 급의 큰 성에는 이제 처려근지 등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낙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계 모형으로 번성했다. 바닷가 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강가에서 꼭 알아둘 것은 이제 철과 금이 유명한 나라이고 중계 모형,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만 가면 규슈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당시 이제 삼국이 형성되기 이전엔 북쪽의 이 낙랑 한사군요, 여기가 이제 문화의 전파의 중심이 됐고 경제의 활성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낙랑, 가야, 이 외를 연결해서 선진문물이 일본어 열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만장일치제인 화백회의, 귀족회의 화백회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했다. 이건 신라와 관련된 설명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가나 사이에 식이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이제 그 고대 국가에서 삼국의 항쟁에 대한 시기, 요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꼭 자주 언급이 되는 나라왕이 이제 고구려의 광개토 장수왕, 그다음에 백제의 성왕, 신라의 진흥왕, 이런 것 등이 이제 많이 나오죠. 한강역을 둘러싸고 주로 항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보죠. 영락융혈. 자, 영락이라는 연어를 사용한,
바로 광개토 대왕이죠. 영락 6년, 그러니까 396년이 되겠네요. 병신의 왕이 친히 군사를 고 백제, 백잔이라고 되죠. 멸시하는 말이죠. 토벌하였다. 백제가 의에 복종적으로 감히 나왔으니 왕이 크게 놓여 아리수를 건너 한강을 건너 정병을 보내 그 도성에 육박하였다. 이에 백제왕, 당시 이제 아신왕인데 이제부터 영구의 백제왕의 노객, 노비가 되겠다라고 맹세하였다. 근데 이제 요거랑 이제 맞물린 것이 이제 이게 맹세를 어기고 백제가 강국인 외를 개입시켜서 외와 또 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야를, 그러니까 백제, 가야, 외 이 동맹군이 신라, 당시 신라 내무랑이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400년 병자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원조하러 간 것이 사료로 많이 나옵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에도 나오고요. 자, 다음. 그러니까 이거는 396년이고요. 뭐 잘 몰라도 이제 광개토 대왕 시대라고 알아도 뭐 충분합니다. 고구려의 대로, 높은 사람이죠. 제후, 제중걸로 고임했는데 북쪽성을 공격한 지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남쪽성을 옮겨 공격하자 성안이 위험에 빠지고 계로왕이 도망하여 나왔다. 이게 바로 수도 한성을 이제 뺏긴 바로 백제의 왕이죠. 475년에 있었죠. 고구려에서 제중걸로 등의 왕을 보고 그 죄를 제모하여 포박하여 아차상으로 보내 죽였다. 그러니까 백제 한성 포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장수왕 때죠. 한성 한강령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죠. 요 사회 시기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 의장이 대하성을 함락하였다. 의장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죠. 요거는 이제 광개토대왕 장수왕이니까 4세기 말에서 5세기 후반에 이르는 그런 시기인데 의장은 7세기, 정확히 말하면 641년에서 660년 요 사이인데 이 대하성 함락이 결국 이때 이걸로 인해서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죽게 되면서 결국 나당동맹까지 연결이 되죠. 이건 64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천왕이 서한평을 점령하였다. 이 서한평은 압록강 맞은편에 있는 오늘날 단동 이쪽이 되겠죠. 요동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 미천왕은 이제 유명한 것이 바로 뭐죠? 한사군을 완전히 이 땅에서 축출하게 되죠. 300년에서 331년 요 사이에 있었고 313년에서 314년에 낙랑 그리고 대방군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왕 순서가 미천왕, 그래서 대동강 유황까지 진출하게, 원래 압록강 그 지류인 졸본에서 시작을 해서 동가강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천왕 다음이 고고원왕인데 이때 이제 근초광 백제 최전성기 임금에게 전사를 당해서 370일 위기 나오고 별 존재가 없는 고구경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광개토 대왕이니까 이건 훨씬 전 일이죠. 다음 동송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했다. 자, 동송왕은 백제 웅진 시대 왕입니다. 이 계로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은 이제 미리 저쪽 웅진 쪽으로 보냈죠. 그래서 475년에 웅진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송왕 등이 나고, 동송왕이 이제 나제 동맹을 강화해서 결혼 동맹을 493년에 하게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백제 비유왕이 나왔다면은 요 사이에 있었던 실이 돼요. 이때 신라 눌주왕과 함께 433년에 나제 동맹을 맺게 되죠. 그렇지만 동송왕의 혼인 동맹, 나제 혼인 동맹은 웅진 시대의 그런 일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성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하였다. 성왕이 이제 신라 진흥왕과 함께 합동으로 고구려를 한강역을 쳐서, 성왕은 한강 하류를, 그 다음에 진흥왕은 한강 상류 쪽을 각각 분담해서 차지하게 되죠. 이게 551년인데 2년 뒤에 진흥왕이 553년에 모조리 다 장악을 하게 되고, 분노한 성왕이 신라를 치러 가다가 매복을 해서 오늘날 충북 옥천 관산성에서 전사하게 되죠. 이것도, 그리고 성왕은 사비 부여 시기의 왕이 되죠.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이게 바로 427년에 있었던 것이죠. 연도는 꼭 알아두시고요. 잘 모르더라도 이것은 결국 평양으로 천도했다는 것은 남진 정책을 추구한 것이고, 그 일환으로 백제가 집중 공격을 당하게 되고 결국 475년에 한성이 점령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밑줄 그은 왕의 제위 시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거칠부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국사를 펼쳤다고 하네. 나라 안에 문사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하더군. 거칠부 등으로 파진 찬에 올랐다고 하네. 잘 모르도 무슨 찬자 나오면 이건 신라죠. 예. 자, 거칠부가 왕이 이제 그 고대에서는요 항상 전성기 임금 때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역사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고구려는 영향할 때 살수대첩으로 수나라를 크게 물렸죠. 그래서 이제 이문지를 시켜서 일찍 있었던 유기를 정리해서 신집 5권으로 간추렸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근초고왕 때 박사 고응을 시켜서 석이라는 것을 저술케 했습니다. 또 한강역을 차지한 완전 차지한 진흥왕도 바로 여기 나오는 거칠부를 통해서 국사라는 책을 간행했습니다. 모두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물은 것은 바로 진흥왕의 제위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물어본 것입니다. 자, 진흥왕은 정복군주이죠. 한강 전역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야인 대가야를 정복해서 가야를 완전히 복속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함경도, 고구려 영역인 함경도 좁은 동해안 해안선까지 진출해서 이 자랑스러운 정복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 단양 적성비 외에 4개의 진흥왕 순수비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 확장이 되었다.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화랑도를 국가주지로 개편하였다, 뭐 황룡사 뭐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 중앙군으로 구서당이 편성이 되었다. 이제 중앙군 이제 구서당 10정, 이건 이제 통일신라기 이후라고 보면 돼요. 뭐 자세하게 모르더라도 보통 이제 신문왕 때 구서당 10정,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 이런 것 지방제도와 군사제도, 지방군사제도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간 감찰을 위하여 외사정이 파견이 되었다. 넓어진 영토, 이것도 이제 신라가 이제 그 삼국을 통일한 이유. 그러니까 최대 이제 첫 전성기를 맞은 건 사실이지만 통일을 하기 전 임금이죠, 진흥왕이.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기존의 5주에서 이제 9주까지 넓어지니까 이 지방간 감찰이 필요하겠죠. 이제 외사정이 이제 파견된 것은 통일신라기가 됩니다. 보통 무열왕 이후가 되겠죠. 다음, 최고 지배자의 칭호가 마립간으로 변경이 되었다. 거서간, 이사금, 차차웅, 이사금이 바로 박석김 돌아가면서 하던 시대이고, 이것이 드디어 이제 김씨의 세습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내무랑 때죠. 내무랑 때 마립간 대군장,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왕호가 강력해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왕이란 명칭이 안 나오죠. 이것은 지증왕 때죠. 아무튼 이것은 이제 그 신라 내무랑 때가 되겠습니다. 고대 신라의 고대 왕국을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시전이 설치가 되었다. 우경의 시작과 동시전 설치, 이런 것이 나오면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이 지증왕 때 업적이 이제 바로 이거 외에도 또 뭐가 있죠? 사로에서 신라라는 국호, 그 다음에 왕호로 왕을 이제 처음 사용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사부를 시켜서 우상국을 정복을 했죠.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뭐뭐 중대성이 일본군 태정관에게 보내는 첩, 중대선, 정당성, 중대성, 선조송 이런 게 나오면 바로 뭐죠? 발해 삼성이죠. 삼성육부, 일본과 친하죠, 발해가. 여기 또 정당성 또 나오고요.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거는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통 이제 발해가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게 무왕인지 문왕인지 선왕인지 이렇게 사료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런 시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발해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발해의 정치는 삼성육부, 정당성이 최고 장관이고, 그 다음에 지방제도는 5경 15부 62주, 선왕 때 이제 완비가 됐죠. 그 정도 알면 되는데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3번에 5경 15부 62주에 지방행령들을 갖추었다. 수도가 5개나 되고 62주나 되죠. 당시 통일신라는 9주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를 보도록 하죠. 옥저를 점거하고 동해로 진출했다. 옥저 동해를 복속시킨 것은 바로 고구려, 태조왕 이후죠. 예, 이건 고구려가 되고요. 광덕, 중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는 고려, 광종의 그러한 연호 사용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발해도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연호를,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거 알아두셔요. 예를 들면 뭐 발해를 세운 대조영, 고왕은 천통, 뭐 무왕은 인왕, 그 다음에 뭐 문왕은 대흥, 보력, 여러 가지 것들을 쓰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상수, 위로 일정 기간 지방 세력 볼모로 잡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 통일신라 이후 지방 세력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죠. 이 상수리 제도는 고려의 긴 제도로 연결됩니다. 내신 좌평, 위사 좌평, 육좌평 관제를 마련하였다. 이 좌평 그러면 이제 백제 그 장관들이 되죠. 이게 바로 이제 고이왕, 백제기 고이왕 때 260년 육좌평 제도가 되죠. 백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발해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발해의 이제 중앙 정치기구 삼성을 알아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 가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3년 4월 왕이 신라를 계림 대도독부로 했고 왕에게 대도독의 관직을 내렸다. 이 도독이라는 거 많이 나온 거 이제 당나라인데 신라를 업신여기고 신라를 가져가려는 목성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결국 이런 것은 이제 결국 나당 전쟁과 관련이 돼 있죠. 우리 나당 동맹을 놓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지만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웅진 도독부를, 또 신라에는 계림 대도독부를,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안동 도읍부를 설치를 해서 다 먹으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당은 고구려를, 신라는 백제를 먹으려고 했는데 더 넘어서서 아직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인 663년에 문무왕을, 당시 신라 문무왕을 이 계림 대독부 이거 관작을 내리면서 하나의 복속을 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복신독침이 부흥을 했다. 백제 부운동, 고구려 왕이 항복하였다. 아무튼 요런 게 있었던 것은 바로 신라 문무왕이 되죠. 이제 그 부왕인 이제 무열왕은 661년, 백제가 660년 멸망당했는데 그 다음에 죽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킨 것. 그 완성시키는 것은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과 고구려 부흥운동, 더 나아가서 나당 전쟁까지 다 끝내는 왕이 바로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무왕은 이제 그 어떤 업적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무왕 때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특별한 문무왕의 뭐 그런 뭐 업적은 이제 교과서에 잘 안 나오고 주로 군사적인 업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나당 전쟁과 관련된 전투가 두 개가 유명한 것이 675년에 매서송과 676년에 기벌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안동 도읍을 요동으로 몰아내고 진정한 삼국 통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주적으로 나당 전쟁을 통해서까지 당나라를 몰아내서 한 것이 하나의 신라의 삼국 통일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뭐 나당 동맹이라는 걸 또 무시할 수는 없죠. 외세를 끄르는 것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백성들에게 토지를 주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는 정전 지급은 바로 성덕왕 때이죠. 통일신라기입니다. 722년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 보십니다.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이 했지만 6세기 신라 임금인 지중왕, 뭐 독도놀 땅의 노래 나죠. 신라 지중왕 13년 신라 장군 이사부. 다음 유학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 이제 그 권위 있는 왕들은 유교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최고 국립대학을 세우는데 이거는 바로 통일 이후인 692년인가 692년에 바로 이 국학 설치, 바로 신문왕이죠. 다음 신제를 등용하여 독소 삼국가를 정했다. 이것도 역시 통일신라기 원성왕 때죠.
788년.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무열왕하고 관련돼서 많이 물어본 것은 바로 군사적인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 매소송 기불포는 바로 나당 전쟁의 대표적인 승리의 전투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8번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뭐뭐는 마한의 족속이다. 도성을 고마라하였다. 읍을 일으키러 담노라 했는데 담노 무령왕 담노 중개군영갑다. 22담노를 두었는데 왕이 잡았다. 이게 바로 웅진시기의 백제 부흥을 기초로 하는 바로 무령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무령왕릉에 그 유물이 많이 나오죠. 뭐 보이네요. 무령왕릉은 그것이 무령왕릉이라는 쓰는 지석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합장묘입니다. 왕과 왕비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금관이 나오죠. 이렇게 생긴 것이 불꽃처럼 생긴 것이 바로 바로 왕과 왕비의 그런 관련된 이제 금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무령왕릉에서 출土된 금관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1번 이거는 발해 문화유산입니다. 이제 그 발해 훌륭한 왕 중에 이제 문왕이 있는데 바로 정해공주 묘가 있습니다. 이 정해공주 묘 앞에 있는 돌사자당이죠. 좀 해태 같은 그런 벽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연가 7년면 금동열의 입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남 의령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신라 영토죠. 그런데 고구려 연호인 아마 장수왕과 관계된 것 같은데 연가 7년이라는 것이 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구려 불상이죠. 좀 독특하게 되어 있죠. 중국 북조 양식을 보고 있습니다. 요 4번은 고령 지산동 고문에서 출토된 금동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가의 문화유산이 되고요. 5번은 그 유명한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이죠. 말 배가리개에서 그려진 것이죠. 신라의 문화유산입니다. 자, 그래서 백제 문화유산 무령왕릉 출토 금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인물로 보는 신라 불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라케에서는 신라 승려들의 활동을 통해 불교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원강, 자장, 원효, 의상, 조선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원강하면 유명한 게 뭐냐? 화랑도의 기운인 세소고개를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이고, 뭐 다른 뭐 한국사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는 능력검정에서 나오지만 이 수나라 걸사표 좀 출전해 달라고 당시 이제 그 백제에 다들 시달리다 보니까 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4번 세소고개인데 이거 가라고 해야 되는 게 틀린 것이고요. 자장율사, 이 사람도 이제 당에 유학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그 건의를 했죠. 당시 신라 선덕여왕 때인데 하도 외침을 많이 난가 백제를 비롯한. 그래서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불력으로 부처임으로 물리치겠다. 그래서 황룡사 구축모탑 설립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네요. 자장.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원효, 영주의 부석사를 창건하다. 부석사 등 화엄 10차를 창건한 사람이 바로 원효와 함께 해골바가지물 일화 관련되어 있지만 유학 갔다 돌아온 바로 의상대사가 됐죠. 화엄정과 관련된 것이죠. 원효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아미타 신앙 또는 정토종이 나오죠. 아미타불만 해줘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불교인 왕실 귀족진 호국불교에서 대중 중심의 그러한 불교로 바꾼 것이 바로 원효가 불교의 대중화죠. 또 하나는 당시 불교가 굉장히 난맥상이었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이설들을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일심 화쟁, 신문화쟁 있죠. 유명한 이걸 저술하면서 조화 통합을 강조했었죠. 그 다음에 원효의 대표적인 저술서가 있는데 불교의 이해 기준을 마련한 대승기신론서, 금강산매경론 이런 것 등을 저술한 것. 그러니까 이거 대승기신론서 저술은 바로 원효의 것이 있습니다.
의상은 화엄정을 해서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화엄정을 낸 그 책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는 유명한 이제 풍수지리서를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말의 풍수지리설, 이것이 또 호족도라고 연관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일본하고 연관이 됐어야 되겠죠. 예. 자, 자장률사, 황룡사, 구축물탑 건리.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계율종이라는 거, 예, 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남북의 공동 발굴 추정에 있는 비무장대전의 역사 유적으로 강원도 철원의 태봉 옛 도성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태봉을 내는 거죠. 이건 바로 후고구려요. 이걸 세운 사람이 바로 궁예라는 인물이죠. 후상권에서 견훤은 후백제를 완산주, 오늘날 전주 쪽에 도읍을 했고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궁예는 처음에는 이제 송악, 개성 쪽에서 도읍을 했는데 904년에 천도를 하게 되죠. 바로 이곳 철원 쪽으로. 예. 제가 좀 철원을 잘 갔다 오는데 이 그 도성이 있는 쪽은 이제 진짜 딱 중간이에요. 진짜 비무장지대도. 예. 그 밑에 보면 이제 포천 맨 북쪽에 보면 이제 명성사 있는데 울면서 울명자죠. 왕이 쫓겨나서 뭐 그런 일화도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견훤은 이제 어떤 특징이 궁예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견훤이나 궁예나 처음에는 좀 참신했었어요. 특히 신라는 이제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가 있죠. 예. 바로 이제 골품제라는 게 있는데 그 한계성이 많았는데 궁예는 이제 신라의 왕자 출신으로서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깨보고자 능력 있는 그러한 자를 새로운 신분제도, 그래서 새로운 정치구로서 광평성 등 이런 정치구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고려 초기 태종 왕건 때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훤은 좀 더 좀 새로운 외교 감각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중국도 당나라 망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뭐 후당, 오월 이런 사신을 파견하면서 외교 관계를 저변을 넓힌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자, 일이천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에 패배하였다. 아니죠. 이제 원래는 이제 궁예 신하가 왕건인데 이제 궁예가 갑자기 좀 이상해졌죠. 교만에 빠지면서 전제 정치를 해요.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관신법이라서 막 다 때려 죽이고. 그 신하들도 도저히 못 사니까 왕건을 추대했죠. 오난. 그래서 그러면 일일천 전투란 거 뭐냐면 오늘날 이제 경북 선천 그 선산이죠. 여기서 최후의 후백제 결전이 있었습니다. 원래 견훤이 잘 나가다가 이제 그 왕이 계승을 놓고서 배다른 형제 중에 또 막내인 하필은 금강에게 생각이 있자 맏아들 신검이 아버지 이 견훤을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사에 유배시켰습니다. 여기를 탈출한 이 견훤은 왕건에게 기부하여서 왕건과 함께 바로 여기 치는데 앞장을 서게 되죠. 최종적인 전투가 바로 일일천 전투에서 후백제가 깨집니다. 이게 936년에서 후삼국이 통일이 됩니다. 이 후삼국 통일 관련된 이제 중요 전투가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927년에 그 견훤이 신라를 금성을 급습을 해서 경양을 자살케 합니다. 이때 고려의 왕건이 도와주러 가다가 팔공산이죠. 대구 이쪽에서 크게 패하고 간신히 살아납니다. 신승겸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러다가 930년에 고창 전투, 오늘날 이제 안동 쪽이 되죠. 이 유명한 이제 고려의 장수 유근필이라는 사람이 용력을 찔러서 후백제를 깨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요. 방금 말한 이제 견훤의 기부 그리고 936년 일일천 전투를 통해서 후삼국이 통일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제 백제 후백제 신검이 되겠죠. 그다음에 정계와 개병에서 관리 규범을 제했다. 이거는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의 그러한 규범 제시죠. 관리들에게는 정계 개병요소, 그다음에 후손의 왕들에게 대해서는 후뇨 10조를 남겼죠. 그다음에 완도의 청해전서 해상구에 정했다. 이건 뭐 유명한 통일신라의 흥노강 때 바로 장보고죠. 828년. 이 볼 때
꼭 답은 쉽게 고를 수 있는 한국사 시험. 그렇지만 선지를 잘 분석하면 나머지 문제들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